차가운 9월의 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무자비하게 채찍질했다. 네온사인이 빗물에 번져 아스팔트 위에 흐르는 강물처럼 일렁겼고 행인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서유에게는 돌아갈 곳도 나아갈 방향도 없었다. 얇은 트렌치코트는 이미 흠뻑 젖어 차가운 물기를 머금은 채 그녀의 천을 끈질기게 빼앗아 가고 있었다. 3년을 바친 회사, 그리고 5년을 사랑했던 남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녀의 삶에서 증발해버렸다.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었던 디자인은 연인이었던 최민준의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그녀는 아이디어를 도용한 파렴치한 디자이너라는 오명을 쓴 채 거리로 내몰렸다. 온몸이 비에 젖는 것보다 더 시린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이었다. 함께 미래를 그리던 남자의 냉담한 눈빛, 내 실력으로는 어차피 여기까지야. 나니까 이 정도 기회라도 준 거지. 라며 비웃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유아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텅 빈 주머니와 방전된 휴대폰,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뿐이었다.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고 그녀는 그 거대한 잿빛 도시의 작은 얼룩에 불과했다. 발걸음이 무거워질수록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서는 다른 종류의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엘리시안 그룹의 총수 강지호는 롤스로이스 팬텀의 뒷좌석에 앉아 무감각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차 안은 외부의 소란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오직 부드러운 엔진음만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에는 복잡한 주식 시세와 기업 분석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 너머의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감정이라는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고 오직 이성과 논리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남자였다. 사랑, 연민, 동정 같은 단어들은 그의 사전에서 효율성을 저해하는 바이러스와도 같았다. 오늘도 그는 지루한 이사회와 위선으로 가득 찬 비즈니스 저녁 식사를 막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의 결정에 찬사를 보냈지만 그는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질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세상은 거대한 정글이었고 그는 그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였다. 살아남기 위해, 아니 지배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 감정의 문을 닫아 걸었다. 그의 세계는 숫자로 계산되고 예측 가능한 결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단 한 번도 사랑이라는 비이성적인 감정에 자신을 내맡겨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에 기반한 계약일 뿐이었다. 강지훈의 팬텀이 강남의 한적한 교차로에서 붉은 신호등에 걸려 멈춰 섰다. 끝없이 이어지는 빗줄기가 두꺼운 방탄 유리를 두드렸지만 그의 심기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늘 그렇듯 그는 창밖의 풍경을 하나의 정보로만 인식했다. 젖은 거리, 빠르게 움직이는 우산들, 번져나가는 불빛. 그 모든 것이 그의 통제된 세계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무심한 시선이 길 한쪽 구석에 멈춰 섰다.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도시의 흔한 불행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흠뻑 젖은 채 가녀리게 떨고 있는 모습,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한 움직임. 그 모습에서 그는 아주 오래전 기억의 저편으로 묻어버렸던 어떤 잔상을 보았다. 논리의 회로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여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비틀거렸다. 그의 이성은 경고했다. 상관없는 일이다. 곧 신호가 바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마치 자석처럼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몸이 힘없이 아스팔트 위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 강지훈의 입에서 그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명령이 흘러나왔다. 차 세워. 나지막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긴 목소리였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김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주인의 얼굴을 살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강지훈 대표의 입에서 저런 식의 즉흥적인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계획된 경로와 예정된 시간만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당황한 김비서가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강지훈의 시선은 여전히 길 위에 쓰러진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변수와 확률이 계산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었다. 길가에 쓰러진 저 여자, 차에 태워.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거의 선언에 가까웠다. 김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비상등을 켜고 차를 갓길에 세운 뒤 우산을 들고 차 밖으로 나갔다. 강지훈은 뒷좌석에 앉아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여자를 부축해 차로 데려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예고 없이 침입한 불청객.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수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차 문이 열리고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의식을 잃은 여자가 안으로 옮겨졌다.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서유아를 뒷좌석 한쪽에 눕히자 차 안의 건조하고 따뜻한 공기가 그녀의 젖은 옷에서 피어오르는 냉기와 충돌했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살짝 뒤로 물렸다. 낯선 사람, 특히 이렇게나 흐트러진 상태에 타인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불쾌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뺨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고 굳게 감긴 눈꺼풀 아래에는 짙은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앳되어 보였지만 그 표정에는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한 깊은 절망감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왜 이런 여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것일까? 단순한 변덕 아니면 아주 희미하게 남은 연민이라는 감정의 잔재 때문일까? 강지훈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쓰러지던 순간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꺼져버리는 듯한 절대적인 절망을 보았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실크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젖은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차가운 피부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그의 얼음장 같은 심장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 운전석으로 돌아온 김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병원으로 갈까요? 그것이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이 여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신원 확인 절차를 밟게 하는 것. 그것은 그녀를 다시 한번 세상의 차가운 시스템 안으로 던져 넣는 일이었다. 신원불명의 행여자로 취급될 수도 있고 곤란한 질문들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계산되었다. 아니, 본가로 간다. 다시 한번 김비서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의 방향을 돌렸다. 강지훈의 본가는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하면서도 외부 세계와는 철저히 단절된 마치 현대판 성채와도 같은 곳이었다.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강지훈이라는 남자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도 그의 허락 없이는 발을 들일 수 없는 절대적인 그의 영역. 그런 곳에 그는 이름도 모르는 길거리에 여자를 데리고 가고 있었다.
팬텀은 밤의 도시를 미끄러지듯 달려 그의 성체를 향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 던져진 하나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변수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차량이 마침내 거대한 철제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대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 섰다. 대기하고 있던 사용인들이 문이 열리자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상황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강지훈은 김 비서에게 여자를 안으로 옮기라고 지시하고 먼저 차에서 내렸다. 차갑고 웅장한 로비에 들어서자 집안의 총괄 집사가 다가와 그의 외투를 받아들었다. 강지훈은 집사에게 간결하게 명령했다. 손님방 하나를 준비하고 주치의를 불러 조용히. 집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돌아와 답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잠시 후 김 비서에게 안겨 들어온 서유아의 모습에 사용인들 사이에서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2층으로 올라갔다. 그가 지정한 손님방은 저택에서 가장 아늑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지만 지난 몇 년간 그 방을 사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눕혀진 유하의 모습을 본 그는 여성 사용인에게 그녀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돌봐주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차가웠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세심함이 깃들어 있었다. 잠시 후 도착한 주치의가 유하를 진찰했다.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없었고 영양실조와 극심한 피로, 저천증이 겹쳐 일시적으로 쇼크 상태에 빠진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링거가 연결되고 안정을 취하면 곧 의식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에 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치의와 사용인들이 모두 물러간 방에는 미약한 소독약 냄새와 유하의 고른 숨소리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이 비합리적인 행동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의 인생은 언제나 정해진 답을 향해 나아가는 수학 공식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어떤 공식으로도 풀 수 없는 미지수 X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누구이며 어떤 사연을 가졌기에 세상의 끝에 내몰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궁금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이미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이라는 낯선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철옹성에 스스로 균열을 낸 것이다. 그리고 그 틈으로 이름 모를 이 여자가 들어왔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있었지만 강지훈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폭풍우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유아의 의식은 부드러운 안개 속에서 서서히 떠올랐다. 가장 먼저 그녀를 감싼 것은 지독한 추위와 빗물이 아닌 포근한 온기와 은은한 아로마 향기였다. 눅눅하고 차가웠던 옷의 감촉 대신 몸에 닿는 것은 부드럽고 바삭한 최고급 면 시트의 느낌이었다. 무겁게 감겨있던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낯설고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높은 천장에는 고풍스러운 샹들리에가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통유리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새벽의 푸른빛에 물들어 있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자신이 입고 있는 것은 병원복이 아닌 부드러운 실크 잠옷이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빗속을 헤매던 처절함, 그리고 아스팔트의 차가운 감촉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끊겨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누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지?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을 밟았다. 발끝에 닿는 두꺼운 양탄자의 감촉마저 현실감이 없었다.
방 안은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작품으로 보이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다.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어젯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 강지훈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 수트를 입은 그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감정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눈은 마치 날카로운 스캐너처럼 유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유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비참한 처지까지 남김없이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일어났군. 몸은 어떤가? 그의 질문은 안부라기보다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다. 유하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물었다. 여기가 어디죠? 당신은 누구신가요? 강지훈은 방 한쪽에 놓인 안락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여긴 내 집이다. 그리고 나는 어젯밤 길에서 쓰러진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이지. 그는 사실을 전달할 뿐 어떠한 감정도 싣지 않았다. 마치 신문 기사를 읽는 듯한 무미건조한 톤이었다. 그의 설명에도 유하의 혼란은 가시지 않았다. 왜? 어째서 모르는 사람인 나를 자신의 집으로? 그녀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읽은 듯 그가 말을 이었다. 쓸데없는 오해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당신을 도운 건 단순한 변덕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의사는 영양실조와 탈진이라고 하더군.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그의 말은 유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녀는 그저 길바닥에 쓰러진 변덕의 대상이 될 만큼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수치심의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빚을 졌다는 사실이 무겁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강지훈은 잠시 침묵하며 유하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혼란, 수치심, 그리고 희미한 반항심까지 그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의 존재 앞에 유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가 그녀의 앞에 멈춰서서 내뱉은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지. 내가 당신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한 데에는 대가가 따른다. 유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도대체 이 남자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계약을 하지. 강지훈은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것처럼 말했다. 당신은 앞으로 내가 허락할 때까지 이 집에 머물게 될 거다. 내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대신 당신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해. 내가 당신에게 빚을 갚을 기회를 주는 거다. 유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빚이라니, 무슨 수로 내가 이 거대한 저택과 최고급 음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단 말인가?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건 내가 결정한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당신은 내가 지시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청소가 됐든, 정원 관리가 됐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됐든. 중요한 건 당신이 내 소유물처럼 내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외부와의 연락도 금지된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동의하나?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유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화려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그는 그녀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 돌멩이를 주어 자신의 정원에 장식품으로 놓으려는 것과 다름없었다. 유하의 안에서 분노와 저항감이 치밀어 올랐다. 아무리 비참한 신세라고 해도 한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다. 싫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차라리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강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즐거움의 표현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치기를 보는 듯한 냉소에 가까웠다. 나가겠다고? 지금 당신 모습으로 어디로 갈 수 있지? 갈 곳도, 가진 돈도, 연락할 사람도 없지 않나? 다시 그 차가운 빛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하의 심장에 박혔다. 사실이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어젯밤의 절망 속으로 돌아가야 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현실을 직시해. 이건 동정이 아니야. 기회지. 여기서 힘을 길러.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준비를 하란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살아남아야 하지 않나? 그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위험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복수심과 생존 본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아는 무너져 내렸다. 그의 말이 맞았다.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눈빛이 만족스럽게 빛났다. 그는 마치 까다로운 계약을 성사시킨 사업가처럼 뒤돌아서며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다. 잠시 후 집사가 와서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줄 거다. 내 규칙을 어길 생각은 하지 마. 이 성 안에서 내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긴 채 방을 나갔다. 강지훈이 나가고 방에 혼자 남은 유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비참함과 서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이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차갑고 아름다운 감옥이었다. 그리고 저 남자는 그녀의 구원자가 아닌 새로운 주인이었다. 잠시 후 점잖은 인상의 집사가 들어와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서유하 양, 맞으십니까? 도련님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아가씨의 생활을 돕게 된 김 집사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저택의 구조와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드레스룸 가득한 새 옷과 최고급 화장품이 주어졌고 전속 요리사가 그녀의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는 창문을 열 수 없었고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은 통제되고 감시되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아가씨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들은 유하를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새로운 소유물을 대하는 것과 같았다. 유하는 거대한 인형의 집에 갇힌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며칠 동안 강지훈은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유하는 항상 그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복도를 지날 때, 정원을 산책할 때, 식당에서 홀로 식사를 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규칙에 얼마나 잘 순응하는지, 이 금빛 새장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유아는 절망에 빠져 있는 대신 이를 악물었다. 그의 말대로 이것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힘을 기르고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을 기회. 그녀는 이 차갑고 아름다운 감옥에서 살아남아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날개로 날아오르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의 중심에는 자신을 이곳에 가둔 남자, 강지훈이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서유아가 강지훈의 성에 갇힌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처음 며칠간의 절망과 공포는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에는 차분한 체념과 생존을 위한 냉철한 이성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이 거대한 저택을 자신의 재활을 위한 요새로 삼기로 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며 체력을 길렀고 저택의 거대한 서재에서 온종일 책을 읽으며 황폐해졌던 정신을 다시 채워나갔다. 그녀는 특히 디자인과 건축, 최신 기술에 관련된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나갔다. 언젠가 다시 세상으로 나갔을 때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일상을 보고받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는 마치 실험실의 과학자처럼 자신이 설정한 환경 속에서 실험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거나 반항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매달리며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유아는 그의 모든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위축되지 않았고 순종적이었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꿋꿋하게 자신을 단련시키는 그녀의 모습은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내면의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변화의 계기는 우연히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서재를 찾은 강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다. 무심코 집어든 그의 손이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멈칫했다. 그 안에는 그가 상상했던 낙서나 감상적인 그림 대신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스케치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단순한 가구나 제품 디자인이 아니었다. 인간의 동선과 감성, 그리고 기술의 효율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공간 디자인 아이디어들이었다.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이끌어내면서도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감각. 그것은 엘리시안 그룹의 최고 디자이너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천재성의 편린이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넘길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특히 저택에 버려진 온실을 스마트 허브와 결합한 도심 속 생태 오피스라는 컨셉의 디자인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고 식물의 생장 데이터를 이용해 실내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사용자의 바이오리듬에 맞춰 조명과 온도를 바꾸는 시스템.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엘리시안 그룹이 추구하는 미래 기술과 인간 중심 철학의 완벽한 구현체였다. 그는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서유아라는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길에서 주워온 가련한 존재가 아니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혹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감춰진 보석 원석이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유하와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유하는 긴장했지만 얌전히 식탁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지던 중 강지훈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입을 열었다. 서재에서 당신의 스케치북을 봤다. 유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자신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들켜버린 것 같은 수치심과 그녀의 재능을 훔쳐갔던 최민준에 대한 트라우마가 동시에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포크를 꽉 쥐었다. 그런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강지훈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빚을 갚을 첫 번째 기회를 주지. 저택 동관 끝에 몇 년째 사용하지 않는 라운지가 있다. 그곳을 새로운 공간으로 리모델링 해봐. 컨셉은 당신의 스케치북에 있던 인간과 기술의 휴식으로 하지. 예산과 자재는 원하는 대로 지원해주겠다. 기간은 한 달.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봐. 그것은 또다시 일방적인 통보였지만 유하의 귀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다.
디자인.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던 단어. 다시 펜을 잡을 수 있을까? 또다시 모든 것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디자인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이대로 재능을 썩히며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최민준과는 달랐다. 그는 감정 없는 냉혈한 일지언정, 비열한 사기꾼은 아니라는 묘한 신뢰가 있었다. 그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과정의 가치를 훔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유한은 잠시 망설인 끝에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강지훈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감히 자신에게 조건을 내건다는 사실이 흥미롭다는 표정이었다. 말해봐.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현장 접근 권한을 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저의 작업에 대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권리를 요구합니다. 당신을 포함해서요.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강지훈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이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계약 성립이다. 결과로 증명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주인과 피보호자의 관계를 넘어선 프로젝트 책임자와 클라이언트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한편 엘리시안 그룹의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신제품 발표회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발표의 중심에는 최민준이 있었다. 그는 서유핵에서 훔친 디자인으로 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발표회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을 후원하는 엘리시안 그룹의 박성진 상무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박성진 상무는 강지훈을 몰아내고 엘리시안의 주인이 되려는 야심가였다. 그는 최민준의 재능, 실은 유하의 재능을 이용해 강지훈의 프로젝트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이번에도 수고했어, 최 팀장. 자네 덕분에 강지훈 그 자식 체면이 말이 아니겠군. 최민준은 박 상무의 칭찬에 우쭐해하며 잔을 부딪혔다. 별 말씀을요, 상무님. 다 상무님께서 끌어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바로 서유아의 존재였다.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처음에는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었을까 걱정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런데 서유아 그 애는 어떻게 된 걸까요?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의 질문에 박 상무는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죽었든 살았든 무슨 상관이야. 이미 버려진 카드인데 설사 나타난다고 해도 누가 증거도 없는 애 말을 믿어주겠어? 걱정 말고 다음 프로젝트나 준비해. 박 상무의 말에도 최민준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서유아는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한 여자였다. 그녀가 어딘가에서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시각 유한은 강지훈의 저택 동관 라운지에 서 있었다. 먼지 쌓인 가구들과 낡은 커튼으로 뒤덮인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새로운 공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온갖 자재와 설계 프로그램들이 띄워져 있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창작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이 심장을 채우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는 설계에 몰두했다.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고 잠자는 시간도 잊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이전의 공허함을 벗고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와 총기로 반짝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서재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약속대로 그녀의 작업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자재 샘플을 보며 고심하는 모습, 도면 위에서 열정적으로 펜을 움직이는 모습, 때로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완성된 공간을 상상하는 모습까지. 그는 자신이 지금껏 본 적 없는 종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다. 결과만을 중시하던 그의 세계에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빛나는 것인지를 서유아가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길에서 주워온 돌멩이가 아니라 그의 성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보석. 그 보석이 과연 어떤 광채를 뿜어낼지 그는 생전 처음으로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대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택동관에 버려진 라운지는 서유아의 열정으로 서서히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었다. 먼지 쌓인 가구들은 밖으로 실려 나갔고 낡은 벽지와 바닥은 현대적인 감각의 친환경 자재들로 교체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공간의 구조를 분석하고 빛의 흐름을 계산하며 그곳을 사용할 사람의 감정까지 고려하는 총괄 기획자에 가까웠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처음에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그녀를 돕는 듯 했지만 곧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지독한 열정에 감화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길에서 온 불쌍한 여자로 보지 않았다.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과 비전으로 빛나는 한 명의 전문가로 존중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일상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퇴근 후 서재로 향하기 전에 자신도 모르게 동관 라운지 쪽으로 향했다. 그는 멀리서 작업에 몰두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질끈 묶고 도면에 집중하는 모습, 작업자들에게 단호하지만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새로운 종류의 자극이었다. 그는 언제나 결과만을 중시해왔지만 서유아라는 여자는 과정 그 자체가 얼마나 치열하고 아름다운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흑백 같던 세계에 아주 조금씩 색을 입히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라운지 근처를 지나던 강지훈은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유하가 설계도와 자재 샘플 더미에 둘러싸인 채 낡은 소파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지만 한 손에는 여전히 펜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차갑게 그녀를 깨워 방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제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에서 무방비한 평온함을 보았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의 서재에서 가져온 캐시미어 담요를 그녀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비논리적인 행동이었다. 담요를 덮어주는 그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스치는 순간 그는 미세한 전류 같은 감각에 저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강지훈은 때때로 라운지에 들러 그녀의 작업 진행 상황을 물었다. 처음에는 클라이언트로서의 질문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디자인 철학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으로 변해갔다. 왜 이 자재를 선택했지? 이 공간의 조명은 왜 이런 각도로 설계한 건가? 그의 질문에 유아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쁘게 보이는 것을 넘어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효율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의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두 프로의 대화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특별한 목재 샘플을 확인하기 위해 유아는 외출을 해야만 했다. 물론 혼자는 아니었다. 김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동행했다. 강지훈의 철저한 통제에 이루어진 외출이었다. 유아는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에 잠시 해방감을 느꼈지만 자신을 둘러싼 감시의 눈길에 인해 현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목적지인 고급 자재 쇼룸에 도착해 샘플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등 뒤에서 너무나도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유아,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유아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경멸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의 최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디자이너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가 유아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값비싸 보이지만 브랜드가 없는 옷, 화장기 없는 얼굴. 그는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꼴이 말이 아니네.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지낸 거야? 설마 몸이라도 팔아서 연명하고 있었나? 그의 모욕적인 말에 유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유하는 손짓으로 그들을 막았다. 이건 그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유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똑바로 최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최민준은 오히려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상관할 일이 아니라니. 네가 갑자기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자, 이거라도 받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 앞으로 흔들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던져주듯 오만한 태도였다. 이걸로 맛있는 거나 사 먹고 조용한 데 가서 숨어 살아. 어차피 네가 무슨 말을 한들 누가 길바닥에서 구걸하던 네 말을 믿어주겠어. 그 순간이었다. 최민준의 손목을 붙잡는 크고 단단한 손이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손의 주인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이었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서린 눈으로 최민준을 노려보고 있었다. 쇼룸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강지훈은 최민준의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 더러운 손, 치우지. 최민준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하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강지훈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누구신데? 최민준이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묻자 강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내까짓게 알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는 유하의 어깨를 감싸 자신의 뒤로 보호하듯 끌어당겼다. 그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최민준을 향한 서늘한 경고를 내뱉을 뿐이었다. 이 여자는 이제 내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이 여자 앞에 나타나거나 귀찮게 할 생각 마.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네 존재 자체를 이 바닥에서 지워버리기 전에. 그의 말에는 한치의 과장도 없었다. 엘리시안 그룹의 총수가 가진 힘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최민준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한 얼굴로 뒷걸음질 치다 이내 줄행랑을 쳤다. 쇼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그제야 자신이 유하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손을 뗐다.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만이 흘렀다. 유하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자신을 감싼 그의 단단한 팔과 서늘한 목소리에서 느꼈던 기묘한 안도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강지훈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왜 그렇게까지 분노했을까? 최민준이 그녀에게 가한 모욕이 왜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을까? 내 사람이라는 말은 또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보호 본능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었을까? 그의 논리적인 세계, 감정이라는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명백하고도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균열의 원인이 바로 옆자리에 앉은 여자, 서유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쇼룸에서의 사건 이후 강지훈의 저택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지훈과 서유아는 의식적으로 서로를 피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되지 않은 감정 폭발을 분석하려 애썼고,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던 그의 모습과 내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곱씹으며 혼란스러워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주인과 피보호자라는 명확했던 경계선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유아는 라운지 개조 작업에 더욱 몰두했고 강지훈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일에 자신을 몰아붙였다. 어색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처 방식이었다. 한편 강지훈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난 최민주는 분노와 공포에 떨며 박성진 상무를 찾아갔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서유아가 엘리시안 강지훈 대표와 함께 있습니다. 그 말에 와인을 음미하던 박성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최민준만큼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강지훈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서유아를 곁에 두었다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닐 터였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았거나 혹은 이미 무언가 의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지훈이라, 그 얼음 같은 놈이 여자 때문에 움직였다는 건가? 재미있게 됐군. 박성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서유아는 이제 처리해야 할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을 겨눌 수 있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이대로 강지훈에게 시간을 주었다가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어. 계획을 앞당긴다. 태성그룹에 넘기기로 한 다음 프로젝트 디자인, 이번 주 내로 최종본을 넘겨. 강지훈이 준비하고 있는 엘리시안의 하반기 야심작 프로젝트 루나를 완벽하게 짓밟아 버릴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강지훈에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혀 엘리시안 그룹 내에서 그의 입지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작정이었다. 그들의 음모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재계는 태성그룹의 신제품 솔라리스의 깜짝 발표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 솔라리스는 AI와 사물 인터넷을 결합한 차세대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그 핵심 기술과 디자인 컨셉은 엘리시안 그룹이 몇 년간 극비리에 준비해온 프로젝트 루나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아니, 오히려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였다. 엘리시안 그룹의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투입된 핵심 프로젝트가 경쟁사의 손에 넘어가 선수를 빼앗긴 것이다. 주가는 폭락했고 강지훈의 리더십은 순식간에 시험대에 올랐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성그룹의 솔라리스 발표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최민주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디자인 컨셉을 설명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누구도 감히 숨쉬기 힘들 정도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내부 정보 유출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박성진 상무가 있다는 것도 짐작했다. 하지만 그를 더 분노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화면 속에서 구현되는 솔라리스의 디자인 철학,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기적인 인터페이스, 자연과 기술을 조화시키려는 시도. 그 모든 것에서 그는 서유아의 스케치북에서 보았던 천재성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서유아의 재능, 최민준의 배신, 박성진의 야망,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향한 공격.
이 모든 것이 서유아라는 한 여자를 중심으로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훔친 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제국까지 위협하고 있는 지독한 악연의 연장선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가 아닌 저택의 심장부에 위치한 그의 개인 집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김비서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집사에게 명령했다. 서유아 씨를 내 집무실로 들여보내. 집무실로 들어선 유하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방 세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다른 한쪽 벽은 거대한 미디어 월이 차지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미디어 월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 그의 말에 유하가 소파에 앉자 그는 솔라리스의 발표 영상을 그녀의 앞에 띄웠다. 화면을 본 유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화면 속 디자인은 명백히 자신의 것이었다. 자신이 밤을 새워 그렸고 최민중과 함께 꿈을 이야기하며 만들었던 바로 그 아이디어들이었다. 이제는 더 교묘하고 상업적으로 다듬어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유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지훈은 영상을 끄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기 대신 들끓는 분노와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건 이제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들은 당신의 꿈을 훔쳤고 이제는 내 회사를 공격하고 있다. 당신을 배신한 최민중과 우리 회사 내부의 배신자가 손을 잡았어. 그는 상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거나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전쟁을 앞둔 사령관처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지도 모르는 파트너를 마주하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을 구해줬다고 생각하지? 그가 물었다. 유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어. 당신 눈 속에서 모든 걸 잃었지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힘을 봤다. 이제 그 힘을 보여줄 때야. 그는 그녀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었다. 나와 함께 싸워줘. 당신의 아이디어를, 당신의 재능을, 당신의 인생을 훔쳐간 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 손을 잡아.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저 디자인의 원본, 최민준의 약점, 당신만이 아는 모든 것을 내게 줘. 이건 더 이상 빚을 갚는 게 아니야. 당신의 복수이자 나의 전쟁이다. 그의 말에 유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자신을 짓밟았던 바로 그 디자인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아이러니하했지만 이것은 운명일지도 몰랐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주인과 피보호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사라졌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가장 강력한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부터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들의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유한은 기억을 더듬고 남겨두었던 백업 파일들을 뒤져 자신의 오리지널 디자인 콘셉트와 초기 스케치들을 복원해냈다. 강지훈은 회사의 보안팀과 법무팀을 동원해 박성진과 최민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분석하고 방역 전략을 세웠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유하의 창의적인 직관과 강지훈의 냉철한 전략이 결합되자 절망적으로 보였던 상황에 서서히 방역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같은 목표를 향한 뜨거운 불꽃을 보았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들의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낮과 밤의 경계는 희미해졌고 시간은 커피잔의 개수와 비워낸 자료의 양으로만 측정되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두 개의 두뇌처럼 움직였다. 유아가 태성그룹의 디자인에서 최민준의 습관과 약점을 찾아내면 강지훈은 그것을 바탕으로 법률적, 경영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감성적인 통찰력으로 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하면 그는 냉철한 데이터 분석으로 그 예측을 검증하고 전략을 구체화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강지훈은 더 이상 무뚝뚝한 주인이 아니었고 유아도 주눅든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전우, 잔유였다. 작은 변화들이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마시는 최고급 원두커피 대신 유아가 좋아하는 캐러멜 향이 나는 커피를 주문하기 시작했다. 밤샘 작업으로 지친 유아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면 그는 지난번처럼 담요를 덮어주고 실내 온도를 조절했다. 유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느라 식사를 거르는 그를 위해 샌드위치나 간단한 수프를 만들어 왔고 그의 책상 위에 피로회복제를 조용히 놓아두곤 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행동들 속에는 서로를 향한 무의식적인 염려와 배려가 담겨 있었다. 복잡한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다 손끝이 스치는 순간 두 사람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서로를 의식했다.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들만의 미묘하고 따뜻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던 어느 새벽, 그들의 감정선이 마침내 교차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유아는 최민준이 훔쳐간 자신의 디자인이 태성그룹에 의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완벽한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이 담겼던 원본 디자인과 상업적 탐욕으로 왜곡된 솔라리스의 디자인이 나란히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공에 취해 인터뷰를 하는 최민준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억눌러 왔던 유하의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제 재능뿐만 아니라 제 영혼까지 훔쳐갔어요. 유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렸다. 그는 항상 말했어요.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아니면 누가 너 같은 애를 알아주겠냐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제 모든 걸 줬죠. 제 아이디어, 제 디자인, 제 미래까지 전부요. 그는 그걸 전부 빼앗아가서 자신의 성공탑을 쌓았고 저는 빈겁대기만 남았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강지훈 앞에서 자신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자존감이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고백이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 속에서 아주 오래전 자신이 봉인해두었던 기억의 편린을 보았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삼촌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날들. 삼촌은 어린 그에게 똑같은 말을 속삭였다. 너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망하고 말 거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의 칼날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배신 이후 그는 감정을 믿는 것을 그만두었다. 감정은 약점이며 타인에게 자신을 공격할 무기를 쥐어주는 어리석은 짓이라 믿어왔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강지훈의 입에서 그답지 않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유아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감정은 언제나 판단을 흐리고 결국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지. 나는 아주 오래전에 그걸 배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하고 논리로만 판단하는 법을 익혔어.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깊은 상처와 고독의 무게는 유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차가운 얼음 성벽은 타인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세상의 가장 아픈 곳에서 서로를 마주본 두 영혼의 고유한 공명이었다. 유아는 손을 뻗어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위로의 의미를 담은 작은 제스처였다. 그 순간 강지훈의 얼음 성벽에 마지막 균열이 생기고 마침내 거대한 파편이 되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끝에 천천히 팔을 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계산되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최민준의 가식적인 포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실되고 묵직한 안정감이 있었다. 유아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신뢰감을 주는 고동이었다.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뜨거운 고백이었고 괜찮을 거라는 약속보다 더 든든한 위로였다. 폭풍우의 한가운데서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를 안으며 깨달았다.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이 감정이 더 이상 비논리적인 변수가 아니라 그의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천천히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유하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평온함과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들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눈빛이, 침묵이,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서로의 온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미디어월 앞으로 돌아섰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적들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결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각자의 복수나 전쟁이 아니었다. 그들의 것을 되찾고 그들의 미래를 함께 지키기 위한 공동의 싸움이었다. 엘리시안 그룹이 긴급 이사회 및 기자회견을 소집했을 때 재계의 모든 시선은 그곳으로 쏠렸다. 태성그룹의 솔라리스 파문 이후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의 첫 공식적인 움직임이었다.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가 프로젝트 루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이사회 멤버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불만이 가득했다. 박성진 상무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의 옆에는 특별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최민준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강지훈의 몰락을 직접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 저택의 대기실에서 강지훈은 서유아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떨리나? 그의 질문에 유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더 이상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지난 며칠간의 밤샘 작업으로 얼굴은 조금 수척해졌지만 그녀에게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위엄과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길 위에서 떨던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진실을 무기로 전장에 나서는 여왕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눈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건 계획대로.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격려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 강지훈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셔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최근 엘리시안 그룹의 프로젝트 루나와 태성그룹의 솔라리스 간의 유사성 논란에 대해 그룹의 총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언론의 보도와 여러분의 의혹은 모두 사실입니다. 두 프로젝트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아니, 뿌리가 같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군요. 그의 예상 밖의 인정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성진과 최민주는 승리를 확신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다음 말은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엘리시안 그룹에도 태성 그룹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둑맞은 꿈이자 한 명의 천재적인 창조자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둘러보았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위대한 창조자를 직접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자회견장의 옆문이 열리고 서유아가 안으로 들어섰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라인에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또박또박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최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박성진의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단상에 선 유아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자이너 서유아입니다. 그리고 태성그룹이 솔라리스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의 오리지널 컨셉과 핵심 디자인을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최민준과의 관계, 함께 꿈을 키웠던 시간,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졌는지에 대해 담담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만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는 3년 전 날짜가 찍힌 그녀의 초기 스케치와 아이디어 노트였다. 솔라리스의 핵심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누가 봐도 명백한 원본이었다. 두 번째 증거는 최민준이 그녀에게 보냈던 과거의 메시지들이었다. 유하야, 내 아이디어는 정말 최고야. 내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해. 등 그녀의 기여를 인정하는 내용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기술 분석팀이 작성한 비교 보고서를 공개했다. 솔라리스가 그녀의 원본 디자인 철학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흉내내다가 발생시킨 기술적 오류와 비효율성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것은 도둑이 훔친 보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그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였다. 최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증거의 무게 앞에서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강지훈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자료가 들려 있었다. 서유아 디자이너의 용기 있는 고백은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아이디어 도용이 아닙니다. 엘리시안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의도적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내부의 적이 결탁된 명백한 기업 스파이 행위이자 사보타주입니다. 강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박성진 상무와
태성그룹 측 인사들이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그들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 그리고 거액의 자금 거래 내역이 띄워졌다. 박성진이 프로젝트 루나의 내부 정보를 최민준을 통해 태성그룹에 넘긴 대가로 막대한 금전적 이익과 차기 대표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증거였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성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조작이야, 저건 다 함정이야 라고 절규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최민준 역시 공범으로 함께 끌려나가며 발버둥 쳤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많은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지만 강지훈과 서유아는 굳건히 단상 위를 지켰다. 강지훈은 유하의 등 뒤에 서서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것은 전 세계를 향한 무언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자신이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킬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유하는 자신을 감싸는 그의 온기에 기대어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그들의 세상은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고요했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 그들의 눈빛 사이를 오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은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 진실을 밝힌 천재 디자이너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서유아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동시에 박성진과 최민준의 추악한 배신과 음모는 낱낱이 파헤쳐졌다. 그들은 기업 스파이 행위, 업무상 배임, 지적재산권 침해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과 경력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 이미 대중의 심판은 끝난 뒤였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부한 격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서유아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지만 그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가 있을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엘리시안 그룹의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그룹 내에 독립적인 디자인 혁신센터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설립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총괄 센터장으로 서유아를 공식적으로 임명했다. 그 어떤 반대도 없었다. 그녀의 실력과 상징성은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지키던 금빛 새장은 이제 그녀가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창의적인 왕국이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공식적인 작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갇혀 지내던 저택의 동관 라운지였다. 강지훈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던 그곳은 이제 엘리시안 그룹의 VVIP들을 위한 쇼룸이자 서유아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그녀가 설계한 대로 그곳은 기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감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통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곳곳에 배치된 식물들은 최첨단 시스템에 의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받으며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오후, 유하는 바로 그 라운지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강지훈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스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유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맺었던 계약, 오늘부로 종료한다.
그 말에 유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계약의 종료. 그것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일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일까?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불안감을 읽은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밤,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김 비서가 찾아냈던 그녀의 찢어진 이력서였다. 그는 그 이력서를 반으로 접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력서 상의 서유아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 대신 내 앞에는 엘리시안 그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서 있지.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군. 빚을 갚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하기 위한 계약. 그는 서투르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지 않았어. 그것은 언제나 나를 약하게 만드는 변수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깨달았어. 당신이라는 변수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이 집의 주인으로 남아줘, 서유아. 내 회사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내 인생의 파트너로서. 그의 서툰 고백에 유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하나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다. 이 화려한 성의 주인이자 한 남자의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여왕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처음으로 아이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 안으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차가웠던 그의 성은 이제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궁전이 되었다. 몇 달 후 저택의 정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성공적인 론칭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파티의 주인공인 유하는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찾아볼 수 없었다. 강지훈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와인잔을 든 채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 비서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강지훈은 시선을 유에게 고정한 채 대답했다. 나는 내가 그녀를 구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틀렸어. 구원받은 건 나였어.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운 음악 속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유아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자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 나의 여왕님. 유아는 행복한 미소로 화답하며 그의 품에 기댔다. 한 번도 사랑해본 적 없던 냉정한 CEO는 버려진 여자를 안아주었고 그녀를 자신의 화려한 집에서 여왕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몰랐다. 사실은 그 여왕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던 남자의 성을 녹이고 그의 텅 빈 세상에 들어와 진짜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